5장. 엄마,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요. 소녀는 기력이 없어 지쳐 보이는 여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다. 여인은 집요한 햇살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누추한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죠? 소녀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베인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비스무트, 화장용 분을 발라 하얗게 된 앙상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행복이라, 시빌. 나는 내가 연기하는 걸 볼 때 행복해. 그러니까 너는 연기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단다. 아이작스 씨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니? 그분에게 돈도 빌렸잖아. 우린 빚이 있어. 소녀는 고개를 들고 셀쭉한 표정으로 입을 내밀었다. 엄마, 돈 얘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이 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작스 씨가 우리에게 50파운드를 선불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도 갚고 제임스도 옷을 사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시빌, 50파운드는 큰 돈이야. 아이작스 씨처럼 너그러운 사람은 또 없어. 엄마,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투를 보세요. 나는 정말 싫어요. 소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니? 부인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빌 베이는 고개를 쳐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아름다운 왕자님이 생활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피 속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 양볼이 붉어졌다. 숨결마저 가빠지는지 꽃잎 같은 입술이 벌어지고 가느다랗게 떨렸다. 열정적인 남풍이 불어 그녀의 온 몸을 휘감더니 단정한 그녀의 치마를 흔들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녀가 순진하게 말했다. 바보 같은 아이구나. 바보 같은 아이야. 앵무새가 지저귀듯 같은 말이 터져 나왔는데 가짜 보석을 낀 앙상한 손가락이 함께 흔들거리는 바람에 그 말이 훨씬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소녀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기쁨에 겨워 신나게 웃어대는 것처럼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이 웃음소리를 따라 흔들리듯 반짝거렸다. 그 다음 자신의 비밀을 감추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두 눈 사이로 꿈 한 자락이 안개처럼 스르르 지나가듯 사라졌다. 낡은 의자에 앉은 얇은 입술을 한 지혜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책에서 이것저것 인용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열정의 감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녀의 아름다운 왕자님과 함께 있었다. 그 왕자를 다시 만나려고 기억의 땅을 방문했고 자신의 영혼을 보내 왕자를 찾아내게 하고 영혼이 왕자를 데려왔을 때 입맞춤으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눈꺼풀은 왕자의 숨결로 따뜻했다. 이번에는 지혜가 방법을 바꿔 탐색하고 잘 알아보라고 했다. 이 젊은이는 부자일 수 있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다. 조개 껍질처럼 단단한 그녀의 귀에 세속적인 교활함의 파도가 밀려와 부딪혔다. 간교한 화살들이 그녀 곁을 스쳤다. 그녀는 얇은 입술이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그녀는
말이 하고 싶어졌다. 무언의 말이 오가는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 엄마,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이 사랑 그 자체라서 사랑이라는 게 원래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 뭘 보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여자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하지? 아무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신분이긴 하지만 내가 천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한 느낌이에요. 엄마, 내가 아름다운 왕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도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싸구려 분을 덕지덕지 바른 나이든 여인의 양볼이 창백해지고 갈라진 입술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일그러졌다. 11은 얼른 엄마에게 달려가 두 팔로 껴안고 키스를 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슬퍼하시는 것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아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20년 전에 엄마가 그런 것처럼 나도 오늘 참 행복해요. 아,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너는 너무 어려서 사랑에 빠지는 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그 젊은이에 대해 아는 게 뭐 있니? 이름도 모르고 말이야. 아직은 모든 게 좋지 않단다. 제임스도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날 테고 엄마는 생각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청년이 부자라면 아참, 엄마, 내가 행복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베인 부인은 자기 딸을 흘낏 쳐다보더니 연극 배우들에게 종종 제2의 천성이 되곤 하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딸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덥수룩한 갈색머리의 소년이 방 안에 들어왔다. 땅딸막한 체구에 손과 발이 크고 행동은 서툴고 굼떠 보였다. 그의 누나의 고운 모습은 하나도 닮지 않았다. 아마 누가 봐도 오누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베인 부인은 아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더 활짝 웃었다. 마치 마음속으로 자기 아들을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아주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시빌, 나를 위한 키스는 남겨둬야지. 소녀는 악이 없는 선한 목소리로 투덜대듯 말했다. 짐, 너는 키스를 좋아하지 않잖니. 너는 무서운 늙은 곰이야. 시빌은 소리 높여 말하고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동생을 안아주었다. 누나, 나랑 산책하자. 이 끔찍한 런던은 다시 볼 것 같지 않거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제임스 베이는 누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예,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 마라. 베인 부인은 나지막하게 말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무대 의상을 집어 헝겊을 대고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조금 전 딸과 함께 만든 연극 무대에 함께 서지 않는 게 서운했다. 아들이 같이 참여하기만 해도 더 생생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요, 엄마? 전 진심인데요. 엄마는 속상하구나. 나는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돈을 좀 벌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식민지에는 사교계라는 게 없을 테고 사교계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겠지. 그러니 꼭 돌아와서 여기 런던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사교계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니와 시비를 연극 무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연극 무대에 서는 건 정말 싫어요. 오, 짐, 정말 못됐구나. 아무튼 나랑 산책할 거지? 멋질 것 같구나. 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갈 줄 알았어. 너에게 지저분한 파이프를 줬던 톰 하디랑 그걸 피운다고 놀려댄 네드 랭턴 말이야.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밤을 나와 함께 보내겠다니 넌 정말 다정해. 자, 그럼 나가볼까? 하이드파크로 가자. 하지만 내 꼴은 너무 초라한걸. 거기는 멋쟁이들만 가잖아. 그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녀는 짐의 외투 소매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아. 잠시 머뭇거리던 짐이 말했다. 하지만 옷 갈아입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나가더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위층에서 그녀의 작은 발이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 짐은 모두 준비됐어요? 제임스는 방 안을 두세 차례 서성이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다 됐단다, 제임스. 그의 어머니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대답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거칠고 고집센 아들과 단둘이 있는 것을 거북해했다. 비밀을 감추지 못하는 성격 탓에 아들과 눈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쩔쩔매기 일쑤였다. 그녀는 아들이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이 길어지면 더욱 참기 어려웠다. 그러면 그녀는 불평을 터뜨리곤 했다. 여자란 복종하고 굴복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상대를 공격하면서 방어를 하는 법이다. 제임스, 나는 내가 선원 생활에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너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너는 사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도 있었잖니? 사무 변호사는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야. 시골에서는 명문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하는데 말이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서기가 되는 것도 싫어요. 엄마 말씀이 옳아요.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다만 어머니는 시빌 누나를 잘 살펴보셨으면 해요. 누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지켜주세요. 제임스, 이상한 말도 다 한다. 당연히 내 누나를 보살펴야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신사가 매일 밤 극장으로 와서 누나랑 얘기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임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린 직업상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단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지. 나도 한 번에 몇 개씩 꽃다발을 받기도 했어. 관객들이 연기에 감동받으면 흔히 그렇게 한단다. 시빌은 현재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젊은이가 제대로 된 신사인 건 분명하지만 진실한지는 아직 모르겠구나. 항상 예의 바르고 용모도 단정하니 부자인 것 같더라. 보내주는 꽃도 무척 아름답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자 이름도 모른다면서요. 아들이 거칠게 따졌다. 그래, 몰라. 그 젊은이가 아직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게 낭만적이지 않니? 아마도 귀족일 거야. 제임스 베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튼 누나를 잘 지켜주세요. 잘 돌봐주시라고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너는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시빌은 내가 보살핀다. 물론 그 젊은 신사가 돈이 많다면 누이랑 결혼을 못할 것도 없지. 내 생각에 그 젊은이는 귀족일 것 같구나. 아무리 뜯어봐도 틀림없다니까. 시빌은 아주 근사한 결혼을 할 거야. 둘은 또 아름다운 부부가 될 테고 말이야. 그 사람 아주 잘생겼단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거든. 어린 아들은 통통한 손가락으로 창틀을 툭툭 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그때 시빌이 뛰어들어왔다. 둘이서 뭐가 그리 심각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는 뭐, 사람이 가끔은 심각할 수도 있지. 엄마, 다녀올게요. 5시에 저녁을 먹기로 하죠. 셔츠 빼고는 짐도 다 싸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잘 다녀오렴. 어머니는 뻣뻣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이 자기와 이야기를 나눌 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표정에도 그녀를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엄마, 키스해주세요. 시빌이 꽃잎 같은 입술을 시들시들한 엄마 뺨에 대었다. 차가운 서리 같던 살이 따뜻해졌다. 오, 내 새끼, 내 새끼. 배인 부인은 맨 위층 관람석을 찾는 배우처럼 천장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빨리 와, 누나. 제임스가 안달하며 말했다. 그는 엄마가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바람이 부는 햇살 속으로 나와 음산한 유스턴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지나는 사람들이 침울한 표정에 누추한 옷차림, 단단한 체격을 한 그가 우아하고 세련된 여자와 걷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듯 힐끗거렸다. 그는 마치 장미꽃을 든 초라한 정원사 꼴이었다. 짐은 이따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인상을 썼다. 그는 마치 인생의 말년에 천재성이 나타났지만 예전의 진보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듯 하는 시선들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시빌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미소가 머물고 있는 그녀의 입술은 사랑에 떨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왕자님을 생각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에 짐이 타고 떠날 배와 그가 찾아낼 금, 붉은 셔츠를 입은 잔인한 산적에게서 구해낼 어느 예쁜 상속녀에 대해 갖가지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짐은 선원이든 화물 관리인이든 그 어떤 직업도 배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은 안 된다. 오, 안 돼. 선원 생활은 정말 끔찍하다. 곱사등 같은 사나운 파도가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검은 바람이 돛대를 부러뜨리며 돛을 갈기갈기 찢어 마치 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너풀거리게 만드는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상상이 날개를 펼 수 없을 테니. 그는 멜버른에 도착하는 대로 배를 떠나 선장에게 정중히 작별을 고하고 금광지대로 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커다란 순금 덩어리, 땅 속에 박혀 세상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금덩이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금덩이를 기마경찰 6명이 호위하는 마차에 실어 해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사이 3차례나 산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동료들의 시체만을 남긴 채 도망가야 한다. 아니, 이게 아니지. 짐은 금광지대로 절대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환각제에 취해 술집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무서운 곳이다. 대신에 그는
양치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어느 상속녀가 검은 말을 탄 강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추적하여 결국 그녀를 구한다. 물론 상속녀는 목숨을 구해준 그를 사랑하고 그 역시 사랑하게 되어 둘은 결혼한다. 고국으로 돌아와 런던의 커다란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짐 앞에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동생이 선량해야 하고 성질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도 절약해야 한다. 그녀가 비록 동생보다 한 살 많을 뿐이지만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또 그는 매일 밤마다 누나에게 편지를 써야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느님은 선한 분이라 동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녀도 동생을 위해 기도를 할 것이고 동생은 부자가 되어 몇 년 후에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짐은 누나가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가 우울하고 시무룩한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비록 경험은 많지 않지만 시빌에게 시련이 찾아올 것 같은 강한 예감으로 더욱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누나가 사랑에 빠진 그 젊은이가 나쁜 뜻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그가 신사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짐은 그가 더 싫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계급적인 본능 탓이었다. 또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천박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런 어머니 때문에 시빌과 시빌의 행복이 위협을 받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다가왔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고 점점 자라면 부모를 판단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에게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몇 개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었다. 극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한마디 말. 어느 날 밤에 무대 출입구에서 기다리던 그의 귀에 들려왔던 조롱어린 속삭임이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으로 자라났다.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사냥용 채찍으로 얼굴을 맞은 것처럼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주름이 팰 정도로 미간을 찡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었구나. 네 미래를 위해 아주 근사한 계획을 세웠는데 말이야.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시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오, 그런 거 있잖아. 착하게 지내겠다. 우리를 잊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나를 잊는 게 아니라 누나가 나를 잊을 것 같은데 뭐. 짐이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새 친구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 그 사람 누구야? 왜 나에게는 말을 안 했어? 누나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만해, 짐.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 이름도 모르잖아. 대체 누군데?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나는 그를 아름다운 왕자님이라고 부른단다. 너는 그 이름이 싫으니? 예, 절대로 그 이름을 잊으면 안 돼. 너도 그를 보면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그래,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오면 볼 수 있을 거야. 너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다. 모두 다 좋아하거든. 난 그를 사랑해. 오늘 밤에 너도 극장에 오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올 거야. 내가 줄리엣을 연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지? 짐, 상상을 좀 해봐. 사랑에 빠져 있는데 사랑에 빠진 줄리엣을 연기하는 거잖아. 게다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나는 관객들을 놀라게 할까봐 두렵고 매료시킬까봐 두려워.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초월해야 하는 거야. 지독한 아이작스 씨도 술집에서 같이 빈둥대는 친구들에게 나를 천재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그는 마치 나를 교리를 전파하듯 선전하곤 했는데 오늘 밤엔 계시를 전하는 것처럼 소개할 거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다 그이 때문이야. 오로지 그이. 아름다운 왕자님. 내가 사랑하는 멋진 사람. 자비로운 나의 신 덕분이지. 물론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 가난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가? 가난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달아난다고 하지? 하지만 그 속담은 다시 써야 해. 모두 다 겨울에 쓴 거지만 지금은 여름이잖아? 나에게는 봄날 같구나. 푸른 하늘에 꽃송이가 춤을 추는 그런 봄날 말이야. 그 사람은 신사라면서 짐이 퉁명스레 말했다. 왕자님이라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노래하듯 말했다. 그 사람은 누나를 노예처럼 구속하려고 할 거야. 자유로워진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겁이 나. 그 사람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보면 숭배하게 되고 그 일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시빌 누나는 그 사람에게 단단히 빠졌어. 사랑하는 짐, 너는 마치 100살 먹은 사람처럼 얘기하는구나. 언젠가 너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부르퉁한 표정 짓지 마. 내가 비록 집을 떠나 있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누나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좋잖아.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아왔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 하지만 너도 새로운 세계로 떠나고 나는 벌써 새로운 세계를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저기 의자 2개가 있구나. 저기 앉아서 지나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짐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구경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도로 건너편 둥그런 튤립 꽃밭은 불길이 너울대듯 타오르고 있었다. 흰 붓꽃 꼬리 모양의 구름들처럼 하얀 가루가 숨막히는 공기 중을 떠돌았다. 밝고 화사한 양산들이 거대한 나비인 듯 위로 춤을 추듯 올라갔다 다시 가라앉았다. 그는 동생에게 어떤 희망과 전망을 지니고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재촉했다. 짐은 천천히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마치 시합에서 펀치를 주고받는 선수들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빌은 무엇인가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짐은 엷게 웃는 것이 반응의 전부였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갑자기 금발머리와 웃음을 머금은 입술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2명의 귀부인과 함께 무게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사람이야. 그녀가 외쳤다. 누구? 아름다운 왕자님. 그녀는 눈으로 사륜 마차를 쫓았다. 짐도 벌떡 일어나
누나의 팔을 꼭 잡았다. 어느 쪽이야? 누군지 알려줘. 손으로 가리켜봐. 꼭 봐야겠어.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베리공작의 마차가 그 사이를 지나갔고 그러는 사이 도리언 그레이가 탄 마차도 공원을 빠져나가 버렸다. 지나가 버렸어. 내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빌이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하느님께 맹세하지만 그 사람이 누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꼭 죽이고 말 거야. 시빌은 공포에 질려 짐을 바라보았다. 짐은 같은 말을 다시 한번 했다. 그 말이 칼이 되어 주변 공기마저 자르는 듯 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시빌 곁에 서 있던 어떤 여자는 소리를 죽여가며 킥킥거렸다. 그만 가자, 짐. 가자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앞장서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자 짐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이 만족스러웠다. 그들이 아킬레우스 동상, 웰링턴 공작과 그의 병사들을 기념해 1822년에 만든 청동상에 이르렀을 때 시빌이 돌아섰다. 동정의 빛이 눈에 어려 있었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넌 참 바보야, 짐.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니? 심술 맞고 어리석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야. 질투도 많고 고약해. 아, 너도 얼른 사랑에 빠져봐야 할 텐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착해지거든. 아까 네가 한 말은 너무 심했다고. 난 16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엄마는 누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누나를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도 모르시거든. 지금 같아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는 것도 그만두고 싶어. 계약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짐, 제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꼭 우스꽝스러운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 엄마가 옛날에 정말 좋아해서 연기해보고 싶다고 하신 거였잖아? 너랑 말싸움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 사람을 본 것만으로도 좋아. 행복하단 말이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렇지? 누나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 그럴 테지. 그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도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는 편이 좋을 거야. 시빌은 짐에게서 조금 물러섰다. 그러다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고 동생의 팔을 잡았다. 동생은 그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마블 아치에서 마차를 잡아타고 유스턴 거리에 있는 자신들의 초라한 집으로 갔다. 5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시빌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2시간가량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짐이 고집을 부렸다. 그는 누나에게 차라리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작별 인사를 하자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 게 분명한데 자기는 그런 상황이 싫다고 했다. 그들은 시빌의 방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질투심이 불타오르고 낯선 이에 대한 사리 같은 격렬한 증오감마저 꿈틀댔다. 그 사람은 누나와 자신 사이에 끼어들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빌이 2팔로 그의 목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짐은 애정을 담뿍 담아 누나에게 키스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아들이 들어오자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건성으로 밥을 먹었다. 식탁 주위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얼룩 묻은 식탁보 위를 기어다니기도 했다. 짐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합승 마차 소리, 날그닥거리는 소형 마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앉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잠시 후에 접시를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그는 자신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작 들었어야 했다.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입으로 기계적인 말을 내뱉고 손으로는 너덜거리는 레이스 손수건을 구겼다. 6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리자 짐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짐은 어머니 눈에서 자비를 바라는 눈빛을 읽었고 그게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어머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나에게도 알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정식으로 결혼하신 건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안도의 표시였다. 며칠 몇 달을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질문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대답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차근차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형편없는 리허설을 떠올렸다. 안 했다. 그녀는 인생이 가혹할 정도로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건달이었나요? 짐이 두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자유롭지 못했단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무척 사랑했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돌봐주셨을 거야, 얘야.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내 아버지고 신사였어. 그분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단다.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빌 누나가 잘못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누나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신사라면서요? 그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건가요? 그자도 귀족이겠군요. 짐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굴욕감으로 그녀는 떨었다. 곧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시빌에게는 이 엄마가 있잖아.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키스했다. 괜히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쭤봐야 했어요.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이제 돌봐야 할 자식이 한 명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일 그 남자가 누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개처럼 죽이고 말 거예요. 나를 믿으세요. 과장된 위협과 열정적인 몸짓, 감상적인 어조와 뒤따르는 심파조의 말들이 그녀에게는 인생을 더욱 생생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했고 오히려 편하게 숨 쉴 수 있었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이런 감정, 이런 장면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아들이 뚝 끊어버렸다. 트렁크를 나르고 머플러를 찾고 마부와 흥정을 하는가 하면 하숙집 일꾼도 부산스레 돌아다녔다. 그렇게 무서웠던 순간도 하차는 세상살이에 묻혀버렸다. 아들이 마차를 타고 떠날 때 창가에서 찢어진 레이스 손수건을 흔들던 그녀는 실망스러웠다. 대단히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시빌에게 돌볼 자식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며 마음을 달랬다. 아들이 한 말을 떠올리자 그녀는 흐뭇했다. 그러나 지미했던 위협적인 말은 시빌에게 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실감나고 극적인 표현이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